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사연 들으시면서 같이 울고 웃고 화내고 통쾌함을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40을 바라보는 은지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종갓집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된 시집살이, 끝없는 제사 준비, 숨막히는 가부장제를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란 집은 달랐어요. 저희 집도 종갓집이었거든요. 달랐던 건 모두 제 친할머니 덕분이었죠.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가족이란 건 말이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란다. 남자든 여자든 시집 온 며느리든 친딸이든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서로 귀하게 여겨줘야 한단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온 저는 제가 결혼해서도 남편과 시댁을 귀하게 여기면 시댁에서도 그럴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4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과 제가 어떻게 진짜 자유를 되찾았는지, 어떻게 속 시원하게 이혼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종갓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아야, 내 동생 밥 좀 먹여줄래? 엄마는 잠깐 설거지 마저 할게. 네, 엄마. 민준아, 이리 와. 누나가 맛있게 먹여줄게.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선아 봐라. 6살짜리가 동생을 얼마나 야무지게 돌보는지. 우리 손녀 누굴 닮아서 이렇게 기특할까? 저는 어릴 적 할머니가 지어주신 선아라는 이름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나중에 개명을 했지만요. 그때는 할머니가 지어주신 그 이름이 참 좋았답니다. 제가 자란 종가집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할머니, 정확히는 친할머니 최경희 할머니는 1930년대생이셨어요.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진보적이고 현명하신 분이셨죠. 할머니 자신이 젊은 시절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와 겪은 고초가 얼마나 컸는지 그 경험을 절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할미가 너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어느 날 할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너희 아빠들한테 설거지를 시킬 거야. 왜냐? 자기가 먹은 그릇은 자기가 닦는 게 당연하거든. 여자라고 며느리라고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란다. 당시 저는 6살이었지만 할머니의 그 단호한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큰아버지와 둘째 아버지, 막내 아버지까지 세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시며 순순히 부엌으로 향하셨던 모습이요. 그 시절 그 모습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아버지들께서 끄덕이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어린 나이에도 꽤 큰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 제가 할게요. 제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씀하시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야, 며느리야. 넌 평일에 온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잖니. 주말만이라도 좀 쉬어라. 내 아들들이 설거지 정도야 할 수 있지. 안 그러냐, 얘들아. 할머니는 항상 며느리들을 아들들보다 더 귀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셨죠. 첫째 며느리, 이번 김장 때 정말 고생 많았지? 우리 집 식구가 하도 많아서 김치 하나 담그는 것도 큰일인데 말이야.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생했다, 며느리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가족 먹을 거 준비한 건데 뭐. 오히려 어머님이 항상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어머님.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던 우리 집에서 저는 시댁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고부 갈등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런 건 다 과장된 거겠지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아버지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자,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다. 너희 엄마가 평일에 너희들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주말만이라도 내가 나서야지. 너희들 아빠표 김치볶음밥 좋아하지? 금방 맛있게 해줄게.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저는 집안일을 남녀가 구분 없이 함께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 요리도 잘하고 살림 솜씨도 꽤 좋은 편이었죠. 할머니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말씀을 남기시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죠.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또 시어머니가 되더라도 할머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6살, 저는 대학 동창회에서 준혁을 만났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남자였죠. 첫인상부터 좋았지만 더 끌렸던 건 그의 섬세함이었어요. 은지 씨, 집 청소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야무지네요. 저는 비닐봉지에 아무렇게나 구겨놓고 살았는데 아, 이거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넣으면 공간도 덜 차지하고 꺼낼 때도 편하거든요. 우와,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자취를 오래 했지만 이런 건 몰랐네요. 너무 신기해요. 준혁이는 제 말을 경청하고 메모까지 했어요. 다른 남자들이 잔소리라고 여길 법한 집안일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연애를 하면서 준혁이 저처럼 종가집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나도 종가집 장남이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들 모시는 일이나 공부에 집중했어. 그래서 집안일은 배울 기회도 없었어. 조금 가부장적이거든.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 정리정돈 하나하나가 다 예술 같아. 정말 대단하다. 저는 준혁이 장남이라는 사실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자란 종가집이 그랬으니까요. 오히려 우리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네 하며 반가워했죠. 다만 조금 가부장적이란 말이 찝찝하긴 했지만 의뢰 있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며느리를 드디어 만나는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은지 씨. 내가 우리 준혁이 언제 장가가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얻으려고 우리 아들이 여태까지 우릴 애태웠나 봐요. 시어머니 정숙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연신 좋다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환대에 제 긴장도 사르르 녹았죠. 시아버지도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집안도 유서 깊은 종가더군요. 우리 집안이 대종손이라 며느리 역할이 중요한데 은지 씨면 걱정 없겠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형보다 먼저 결혼한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서라도 집안의 질서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혁은 삼형제 중 장남이었고 밑으로 동생이 둘 더 있었죠. 둘째 동생이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고 셋째 동생은 아직 총각이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저와 둘째 며느리와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서로 친해지라는 배려였죠. 형님, 결혼 축하드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둘째 동서는 32살로 저보다 4살 어렸어요. 첫인상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식사 내내 동서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남편과 둘째 시동생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동서는 조용히 음식만 먹었죠.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 동서가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님, 힘든 일 있으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제가 만났을 때는 정말 좋으신 분 같던데요. 그래도 앞으로 잘 지내봐요. 잘 부탁드려요, 언니. 혜진의 말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넌지시 물어봤죠. 엄마, 저 오늘 둘째 동서 만났는데요. 동서가 시어머님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분이라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결혼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지야, 아직 시어머니를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어떤 분인지 확실히는 모르겠구나. 그래도 우리 딸은 똑똑하고 야무지니까 잘 해낼 거야. 할머니랑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다 봤잖니. 항상 어른들께 예의 갖추고 공손하게 행동하면 아무리 보수적인 시어머니라도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나도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될 수 있어.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 하고요. 그렇게 저는 36살 늦은 나이로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아니, 적어도 처음 몇 달 동안은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은지야, 이 종이 받아라. 내가 앞으로 챙겨야 할 제사 목록이야.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절 제사 2번, 기제사 6번, 시제사 1번, 총 9번, 아니, 묘제까지 하면 10번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1년에 10번이나 되나요? 우리 집안은 제사가 많아. 조부모님 내외, 증조부모님 내외, 고조부모님 내외까지 총 6분 기제사를 지내거든. 그리고 시제사는 원래 사시제라고 1년에 4번씩 해야 하는데 너희 힘들까봐 음력 10월에 한 번만 지내는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라.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함은 어디 가고 명령하는 듯한 투였죠. 이거 다 챙길 줄 알아야 종가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는 거야.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꼭 꼼꼼하게 보고 기억해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와 준혁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집이 1년에 제사를 10번이나 지내? 이걸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뭐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종가집이잖아. 너도 종가집에서 자랐으니까 이 정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 집은 할머니가 제사를 맡으시면서 최대한 간소하게 바꿨거든요. 1년에 서너 번, 그것도 간단한 음식으로요. 하지만 이 집은 달랐어요. 첫 제사 준비 날,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어요. 우리 집 제사 음식은 육류, 생선, 나물전, 찌개, 떡, 과일까지 가능한 모든 종류를 올린다. 동그랑땡, 고기전, 생선전, 종류별로 골고루 만들어야 되고 나물도 양념이 다 달라. 조상님 한 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제사마다 준비할 음식하고 생전에 좋아하셨던 것까지 정확히 기억해 두렴. 어머님, 이걸 지금까지 어머님이 혼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어도 어쩌겠니?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내가 시집 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뭐. 앞으로 몇 년간은 너도 많이 헤맬 테니까 나 하는 거 보고 잘 배워라. 준혁도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어르신들께 주방에 있는 걸 들키면 혼이 났어요. 여보, 왜 또 주방에 왔어? 할아버님 보시면 종손이 주방에서 일한다고 혼내실 텐데. 요즘이 무슨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해. 그 뒤집개 좀 이리 줘봐.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종일 기름 냄새만 맡았잖아.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제사만 아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많은 제사에 힘들까봐 배려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잘 견뎌내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배려가 정말 배려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차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들렀다 올게요. 작년에는 제사 배운다고 친정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먼저 뵙고 올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장 보는 거부터 알려주려고 일부러 미리 시장도 안 봤는데 너 지금 나랑 둘째 둘이서 시장 다 보라는 거야? 음식도 우리 둘이 다 하고? 아,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랑 한 해씩 돌아가면서 시댁이랑 친정에 먼저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여보. 준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긴 한데 엄마가 당신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짜셨다는데 이번엔 우리 집에 먼저 가고 내년에 처가에 먼저 가면 안 될까? 좀 늦게 간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거기에 가세했어요. 그렇지, 은지야. 넌 큰며느리가 어른들 다 계시는데 어떻게 친정에 먼저 가겠다는 소리를 하니? 작년에 못 오신 어르신들이 너 보겠다고 다 우리 집 먼저 오시겠다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건 둘째한테도 못할 짓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하루 먼저 와 있어.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큰며느리로서 할 일을 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10번 있는 제사도 동서랑 같이 모두 지냈고요. 제가 명절 가까이 말씀드리면 어머님 당황하실까봐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는데 장 보는 계획 같은 건 얼마든지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저희 친정도 종가집인데 저희 할머니는 항상 어머니께 친정부터 다녀와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직 결혼 초인데 부부끼리 약속한 걸 벌써 어기기 시작하면 앞으로 싸울 일만 더 많아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제가 해야 할 일은 명절 전에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제 말을 따랐고 시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친정에 가서도 뚱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꼭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야 했냐고. 어머니 기분은 생각 안 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며 저희도 냉랭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상황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넌 종손 며느리가 옷차림이나 머리 색깔이 그게 뭐니? 그러고 다니면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다들 욕한다. 당장 가서 머리 검게 염색하고 또 더 단정한 걸로 입고 와. 종손 며느리가 그렇게 입 벌리고 웃지 마라. 채통을 지켜. 밥 먹을 때도 좀 조신하게 먹고.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말해줘야 되니? 아유,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는 느려 터져서 답답해 죽겠네. 아주 내가 조상님을 얼마나 열심히 모셨는데 왜 좋은 며느리는 안 주셨나 몰라. 둘째도 그러더니만 큰 며느리까지 저러고 있으니 에잉 쯧쯧. 저는 저런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했지만 혜진은 늘 고개부터 숙이고 사과부터 했어요. 어느 날 제사 준비를 하다가 혜진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대답을 하는지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혼났어요. 사실 제 대답은 상관도 없이 어머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서 말이에요.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남편도 요즘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집에도 계속 늦게 오고 술만 먹고 들어오고. 동서, 힘내. 동서가 무얼 또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과부터 하지 마.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하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다 동서만 힘들어. 도련님은 요즘 왜 그런데? 이상한 거 없어? 모르겠어요. 그래도 형님이 제 편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 대신 옳은 말도 많이 해주셔서 괜찮아요. 형님 덕분에 제가 겨우 숨쉬고 산다니까요. 그 후로 저와 동서는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를 심하게 대할 때면 제가 나섰고 제가 힘들 때는 혜진이 조용히 옆에서 힘이 되어줬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얘들아, 현우가 드디어 결혼한다. 글쎄 치과 의사래. 의사 며느리를 얻게 됐으니 무얼 해줘야 하나? 어른들도 엄청 좋아하시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저와 동서를 비교하고 깔보는 듯한 뉘앙스도 있었죠. 셋째 동서 수연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당찬 성격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수연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 의사라 손이 생명인데 주방 일은 좀 조심스러워요. 이해해 주시죠? 셋째 동서는 첫날부터 자기 주장이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도 의사 며느리라는 이유로 셋째에게는 유독 관대했죠. 우리 수연이는 손이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마. 늘 하던 거니까 첫째랑 둘째가 할 수 있잖니. 그렇지? 그리고 어머님, 이건 선물이에요. 어머, 뭘 이런 걸 또 갖고 오고 그러니? 호호호, 고맙다. 셋째야, 너밖에 없구나. 동서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셋째 동서를 보고 이게 뭐 하는 걸까 생각했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아양을 부리고 그거에 선물까지 받아 홀랑 넘어가 버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서는 명절, 제사 등에 바쁘다는 핑계로 늦거나 빠지는 날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의사잖냐, 의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와서는 시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 수다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럴수록 셋째의 콧대만 높아져 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셋째가 부쩍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사를 준비할 때마다 핑계를 대고 빠지거나 병원 업무를 핑계로 일찍 나가는 건 다반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 통화를 길게 하거나 어머니 옆에서 수다를 떨다가도 휴대폰만 반짝이면 불이 나게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밤,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마치고 잠들었을 때였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복도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죠. 자기야, 나도 보고 싶지. 정말 보고 싶다고. 마음 같아선 당장 자기한테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뻗었지 뭐야. 오늘 우리 시누이가 남편감을 데려왔거든. 그 목소리는 셋째 동서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잘생겼냐고? 당신이 훨씬 잘생겼지. 난 자기한테 일편단심이니까. 나도 이 지겨운 시골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어.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그 있잖아. 내가 돈만 주면 좋다고 해. 그래도 종갓집이라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여야 한몫 뜯어내지. 진짜 미친 노인네가 돈만 밝히고 아주 며느리들을 호구로 한다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그렇게 욕하고 있다니. 뿐만 아니라 저희 시댁은 종갓집이었고 재산도 꽤 있었어요. 그것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소름이 돋았어요. 본능적으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둘째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서, 혹시 셋째 동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솔직히 저랑은 대화 나눠본 적이 없긴 해요. 형님, 동서가 시댁 사람들 앞에서만 착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마트 갔다 오는데 누구랑 통화했는지 저를 보자마자 후다닥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녹음 파일을 언제 공개할지 고민했어요. 당장은 아니었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4년차가 되던 해 가을, 또다시 제사 준비로 시댁에 불려갔어요. 그날은 출발할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형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식은땀까지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야, 동서. 내일 제사인데 같이 준비해야지. 나 없으면 동서 혼자 고생할 거 아니야. 나 괜찮아. 약 먹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상태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둘째야, 너 빨리빨리 좀 해라. 그러다 전 다 타겠다. 조상님 제사상에 다 태운 걸 올리려고 그래. 빨리 해. 아주 느려 터졌네. 그때였어요. 갑자기 세상이 핑 돌면서 몸이 쭉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괜찮으세요? 아주버님, 형님이 쓰러졌어요. 둘째 동서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제가 힘들게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시어머니와 둘째 동서가 있었죠. 어머, 이제 정신이 좀 드니? 너 몇 시간째 잔 줄 알아? 아주 그렇게 자다가 코까지 골겠더라, 너. 3시간이나 잤어. 형님, 괜찮으세요? 어지럽진 않으세요? 저 형님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서는 울먹이며 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마치 늦잠이라도 잔 사람처럼 저를 타박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너 설마 음식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건 아니지? 의사 말론 조금 안정 취하면 괜찮다던데 이만 좀 일어나지 그러니. 아무리 제사 지내는 게 싫어도 큰 며느리가 이러고 대자로 뻗어 자는 게 말이 돼? 어머님, 제가 설마 꾀병이겠어요? 저 진짜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저 째려보는 것 좀 봐라. 너 표정 보니까 이제 다 나은 것 같네. 내가 너 보면 우리 딸 시집 보내기가 영 싫다니까. 우리 예비 사위도 외아들이라는데 내 딸이 시집 가서 너 같은 취급받으면 어떡하니? 그럼 내 마음이 아주 찢어질 텐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 못 본다. 내 딸 시집살이 당하는 꼴 절대 못 보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파서 쓰러진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던 거죠. 네, 어머님. 그럼 저는요? 전 그런 시집살이 당해도 되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준혁은 제가 일어나 있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옆으로 제쳤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지? 그럼 빨리 집에 가자. 지금 저녁 시간 지났는데 밥 차리는 사람 없다고 다들 난리야. 딱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얼른 일어나.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혁은 아내가 걱정돼서 온 게 아니라 밥 차릴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밥 차릴 사람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 당신도 필요 없고 어머님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나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들이랑 한 가족으로 못 살겠어!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동서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던 혜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저희가 며느리니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한테 고마워하셔야 된다고요. 형님, 저희 이 집 며느리 이만 반납해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요? 우리가 친정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이런 취급받을 이유 없다고요. 그래, 내가 딱 하고 싶던 말이 그거야. 어머님, 동서가 하는 말 잘 들으셨죠? 당신도 똑똑히 들었지? 저희는 둘이 합창으로 당장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희들 뭐하니? 지금 둘 다 이혼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게 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희가 1년에 10번이나 제사 지냈던 게 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됐더니 막내 동서는 의사라고 대접해주고 저희는 쓰러져도 꾀병이라느니 막말하셨잖아요. 혜진은 이제 보니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또다시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참나,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나도 너희처럼 말만 많고 쓸모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 뭐 잘난 게 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나도 우리 셋째 의사 며느리만 있으면 돼. 너희들 같이 잘난 거 하나 없는 며느리 한 트럭 줘도 싫다 이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해둔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거죠. 아, 어머님 셋째 동서 믿고 이러시는구나. 근데 어쩌죠? 어머님이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혜진아, 셋째 동서한테 전화 걸어서 스피커폰 좀 틀어줄래? 혜진은 알겠다며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올린 후에야 수연이 전화를 받더군요. 형님들 다 어디 가시고 저만 이렇게 남겨두면 어떡해요. 저 음식 못해요. 그러다 손이라도 다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치과 의사한테 손이 얼마나 생명 같은데요? 동서, 나야.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 게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화내고 싶거든. 이 녹음 파일 다 듣고 하렴. 알겠지? 저는 그러곤 제가 녹음했던 수연의 통화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재생해버렸습니다. 병실에 수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어요. 자기야 보고 싶어. 미친 노인네가 돈만 밝히고 며느리들을 호구로 한다는 등의 말들이요.
시어머니는 녹음 파일 안에 목소리가 수연이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수연이 이게 뭐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곧장 전화를 끊어버렸죠. 어머님, 이렇게 잘 나가는 며느리가 있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어머님은 막내 동서를 그렇게나 의지하시는데 막내 동서는 어머님 보고 미친 노인네라고 막 욕하고 있네요. 어머님 완전 뒤통수 얼얼하시겠어요. 진짜 그년이 그랬다고? 이게 뭐야, 아이고! 네, 동서가 시댁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집 앞 정원에서 이러고 바람까지 피우고 있던데요. 뭐 이제는 저희랑 상관없는 일이네요. 저희는 이혼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지, 혜진아? 네, 형님. 이 집 꼴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겠네요. 거기에 그놈이 글쎄 저 몰래 코인인가 해서 빚까지 졌더라고요. 빚이라니. 내가 둘째가 돈 필요하대서 돈 해줬는데 어머니 돈이라니요? 장남이라더니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무슨 돈이요? 혜진과 저는 아주 오랜만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급하게 시댁으로 돌아갔고 병실엔 혜진과 저 둘만 남았어요. 혜진아, 아까 보니까 말 잘하더라. 어디서 그런 힘이 났어? 시어머니가 막 형님한테 하는 말 들으니까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아직 젊은데 뭐하러 이런 취급받으면서 시집살이를 해요. 요즘 이혼이 어디 죄인가요? 형님, 이제 더는 참지 마요, 우리. 혜진은 큰 결심을 한 듯 두 주먹까지 불끈 쥐었습니다. 저희 4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혜진이는 저보다 먼저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둘째 시동생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혜진은 단호했죠. 남편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제게 화를 내며 얘기했어요. 아니, 민수 그놈이 그럴 줄 몰랐어. 엄마도 그렇고 말이야. 어떻게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막 주냐고. 사업한답시고 받아간 돈도 코인으로 다 날렸다더라. 와, 진짜 화가 얼마나 나는지. 진짜. 거기에 재수씨 그럴 줄 몰랐는데 완전 웃긴 여자더만. 글쎄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건다고 완전 사단을 내놨대. 웃긴 거 너네 집안이 다 웃기지. 너 내 말 뭐로 들었니? 나도 너랑 이혼할 거야.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당신도 얼른 서류 써. 소송 걸리기 싫으면. 뭐? 당신 그 말 진짜야? 아직 화 안 풀렸어? 아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자, 쪼잔하게 이러지 말자. 너야말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내가 장남이라고 해서 뭐 잘난 게 있어? 돈이 많길래? 능력이 있길래? 종가 장남 타이틀이 뭐라고. 집에 재산이 많아도 아들만 셋인데 무슨.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시댁제사 지내다가 쓰러졌는데 밥 차릴 사람이 없어? 무슨 미친 소리를 밥 먹듯이 하냐? 남편은 겉으로는 진보적인 척했지만 사실 어른들만큼이나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고 제사를 모시라고 종용한 것도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그대로 던져줬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전 사실 크게 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누구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은지야, 너 괜찮아? 아휴, 그동안 네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을까? 내가 너 종가집에 시집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다. 난 그저 우리 시어머니 생각만 하고 그 집 인간들도 상식적일 줄 알았지. 너 잘 생각했어. 얼른 애들 데리고 집으로 오너라.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눈물까지 보이시며 제가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헤아려 주셨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끝까지 이혼을 밀어붙였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며 질질 끄는 남편 탓에 결국 소송을 해야 했죠. 그동안 셋째 동서가 제가 자기 비밀을 폭로한 것 때문에 저를 찾아와 따지기도 했죠. 형님 그러고 사는 게 재미있어요? 왜 나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건데요? 형님이 한 짓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내 뒷조사까지 했다고요. 나 진짜 이혼하게 되면 당신 책임질 거예요? 그러게, 바람을 피긴 왜 펴? 그게 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지금?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일 안 해도 못 본 척 했더니 이제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결국 막내 동서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으며 크게 몸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사를 수없이 지내면서 생긴 근육이 있었는지 동서만 얼굴에 멍이 들어서 갔지만요. 후에 들어보니 동서는 상간남 소송까지 휘말리며 아주 털리고 이혼을 당했더군요. 시댁 입장에서는 단 몇 달 안에 며느리 셋이 모두 이혼을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믿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희 시댁을 겪어보셨다면 이혼 잘했다고 손을 쳐주실 거예요. 둘째 동서와 제가 오죽했으면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혼을 결심했겠어요? 남편들이 옆에서 저희 마음만 알아줬어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혼 소송으로 그동안 시댁의 폭언과 차별 등으로 무탈하게 이혼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위자료도 받았고요. 집은 시댁에서 해주셨던 거라 제가 해간 혼수만 싹 가지고 친정으로 들어갔답니다. 이혼이 마무리될 무렵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은지야, 내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이걸 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제는 네가 받아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가 건네준 건 봉투였어요. 할머니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많이 힘들어할 때 주라고 하셨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할머니의 친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지? 할머니가 미리 걱정하는 마음에 이 편지를 써두었단다. 할머니도 젊은 시절 종가집 며느리로 들어와 많은 고초를 겪었어.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나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지. 제사 준비, 집안일, 손님 접대.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단다. 그때 할머니는 다짐했어. 내가 만약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내 며느리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너희 어머니들을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단다. 하지만 은지야,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가 할머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지.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야.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참지 마라. 내 삶은 내 것이고 아무도 너를 도구처럼 대할 권리가 없단다.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야.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은 가족이 아니란다. 만약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곳을 떠날 용기를 가지렴.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바란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말이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란다. 우리 사랑하는 은지야.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할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응원해 주신 거예요. 그 편지와 함께 상가 건물 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건 흑흑. 할머니가 용기도 가진 게 있어야 나온다고 너 힘들 때 주라고 하셨어. 이걸로 용기 내서 내 인생 더 잘 살아봐 알았지 딸? 얼마 전 전남편이 애들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제 전남편은 종손이 아이들도 다 뺏기고 이혼했다고 엄청나게 돌림을 당하고 있나 봐요. 거기에 동생이 날려먹은 돈에 눈 뜨고 호구당하던 셋째까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보, 나 이러다가 족보에서 이름 파일 것 같아. 어르신들이 나 볼 때마다 지팡이를 얼마나 때리시는 줄 알아? 이런 한심한 놈이 없다면서.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보 타령이래? 겨우 지팡이 얻어맞은 거 가지고 뭘 그래? 난 그보다 더한 취급도 당했어. 앞으로 잘난 너희 집안 어른들 내가 모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다신 나 찾지 마. 나 아주 너희 집 얘기라면 지금도 구역질이 날 것 같거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앞으로는 제사 지내지 마. 당신 원하면 우리 엄마랑 안 만나도 돼. 남편은 그제야 후회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둘째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혜진에게 날마다 전화를 걸어대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봐요. 형님, 이 집 남자들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빌면 뭐 하대요? 몰래 어머니한테 받은 2억 때문에 더 들들 볶았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어휴. 내 말이 혹시 모르지? 집에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쇼하는지도.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듣자니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혼하고 결혼한 시누이가 3대 독자의 시집을 가서
저희만큼이나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네요. 엄마, 나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그냥 이혼하면 안 돼? 매일마다 시어머니 전화에 안 받으면 찾아오고, 찾아오면 밥 차려라, 청소해라. 진짜 미치겠어. 흑흑. 너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아주 자식들이 있는 거 다 이혼했다고 이 엄마 망신 주려고 그래. 엄마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 그 집 며느리가 다 떠난 자리는 원래 며느리였던 시어머니가 채워야 한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이른 나이에 제사 음식을 혼자 다 하고 있다네요. 아이고, 늙은이가 이게 무슨 고생이니? 내가 아주 허리가 휘어. 이게 무슨 팔자야? 이 정도면 나름의 복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엄마, 난 외갓집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친할머니네 가면 엄마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불편했잖아요. 근데 외가 오면 엄마랑 이렇게 놀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웃고 계세요. 그럼 이게 당연한 거야. 가족이란 서로 배려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는 요즘도 혜진이와는 종종 연락하면서 좋은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결혼 생활 끝에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바로 혜진이 아닐까 싶네요. 언니, 저 사는 게 요즘처럼 평화로우면 더는 소원도 없겠어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다 떨쳐내니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가요. 저는 혜진의 말에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남편이나 시댁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예전 같았으면 시댁 눈치 보며 힘든 것마저 꾹꾹 눌러 담았을 텐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더는 제 삶을 희생하지 않고 아이들과 웃으며 살아갈 용기를 찾았으니까요. 이혼의 아픔은 분명 컸지만 그 끝에 찾아온 평화는 더없이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용기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야겠죠. 앞으로 제 인생의 며느리 노릇은 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후련함과 해방감을 느껴보려고 해요. 자유의 맛이 바로 이런 걸까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좋기만 하네요. 제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저와 혜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